콩팥이라도 내놔. 못하겠음 저 꼬맹이들이라도 팔아야지. 장례식장에 난입한 사채업자가 국화의 멱살을 잡아 흔듭니다. 남편은 빚 10억만 남긴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 잡아먹은 년이 어디 얼굴을 들고 와? 국화는 아이들을 신우이에게 맡기고 떠납니다. 엄마가 금방 데리러 갈게. 조금만 기다려. 국화는 몸을 숨기기 위해 가정부로 들어가게 됩니다. 꼬리 노숙자가 따로 없네. 박 실장의 구박을 받으며 일하던 국화는 회장님의 서재를 청소하다 책상 위 액자 속 가족 사진을 보게 됩니다. 이 사진은 뭐지? 사진을 본 국화는 충격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바로 그때 자네 여기서 뭐 하는 건가? 대체 국화가 본 사진은 무엇이었을까요?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같이 보시고 싶으신 분에게 공유해주세요. 국화는 상주 완장을 찬 채 남편의 관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눈물도 이미 말라버렸습니다. 지난 사흘 동안 울고 또 울었지만 이제는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편하게 가도 나는 어떡해요? 나는 대체 어떡하란 말이에요? 국화의 입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원망스러웠습니다. 10억이나 되는 빚을 남기고 혼자 떠나버린 남편이 야속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리웠습니다. 아무리 무능했어도 그래도 곁에 있어주기만 했던 사람이었는데 말이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이국화 어디 있어? 장례식장 문이 벌컥 열리면서 험악하게 생긴 사내들이 우르르 들어왔습니다. 가장 앞에 선 남자는 독사라고 불리는 사채업자였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국화를 발견하고는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여기 있었네. 남편은 갔어도 돈은 갚아야지. 독사가 국화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습니다. 국화의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제발, 오늘만은 장례식이에요. 장례식?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콩팥이라도 내놔. 안 그러면 저 꼬맹이들이라도 팔아야지. 독사가 구석에서 떨고 있던 다인이와 다운이를 향해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11살 다인이가 9살 동생을 꼭 껴안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은 겁에 질려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엄마. 다인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국화를 불렀습니다. 국화는 독사에게 매달렸습니다. 아이들은 안 돼요. 제발 아이들만은요. 그럼 당장 돈을 가져와. 독사가 국화를 밀쳐냈습니다. 국화는 바닥에 나동그라졌습니다. 다른 조문객들은 모두 고개를 돌렸습니다. 누구 하나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한 달 줄게. 그때까지 이자까지 다 갖고 와. 독사는 바닥에 나뒹구는 물건을 발로 치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국화는 바닥에 주저앉아 숨을 헐떡였습니다. 엄마. 다인이와 다운이가 엄마에게 달려왔습니다. 두 아이 모두 겁에 질려 울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국화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들을 꼭 안았습니다. 엄마는 괜찮아. 무서웠지? 울지 마. 이제 괜찮아. 엄마, 저 아저씨들 누구야? 왜 엄마한테 그래? 다인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걱정 마. 엄마가 다 해결할 거야. 국화는 아이들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하지만 국화 자신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어떡해?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엄마가 지켜줄게. 국화는 눈물을 참으며 아이들을 더 세게 안았습니다. 다인이가 엄마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엄마, 울지 마. 우리가 있잖아. 11살 다인이가 엄마를 위로했습니다. 국화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국화는 아이들을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며칠 뒤 국화는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 앞에는 사채업자 심부름꾼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또다시 아이들이 위험에 빠지는 상황을 만들 수 없었습니다. 국화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뒷골목으로 돌았습니다. 엄마, 우리 집 안 가? 안 돼. 조금 다른 데 가야 해. 국화는 뒷담을 넘었습니다. 다인이를 업고 다온이의 손을 잡고 어둠 속을 뛰었습니다. 골목길을 달리던 국화는 그만 발이 꼬여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무릎이 깨졌습니다. 피가 흘렀습니다. 국화는 이를 악물고 다시 아이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괜찮아. 애들아, 조금만 참아. 빨리 가자. 결국 국화가 찾아간 곳은 신우이의 집이었습니다. 남편의 누나였죠. 다른 갈 곳이 없었습니다. 국화는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신우이가 국화를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신우이는 현관 앞에 소금을 확 뿌렸습니다. 이게 누구야? 남편 잡아먹은 년이 어디 얼굴을 들고 와? 국화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형님, 너 빚쟁이 달고 온 거 아니야? 아닙니다. 애들만. 형님, 제발 애들만 좀 맡아주세요. 신우이의 얼굴이 더욱 차갑게 굳었습니다. 그놈이 사망보험금이라도 남겼으면 몰라. 빚만 남기고 죽다니. 정말 무능한 놈 같으니라고. 그 말에 국화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국화는 시멘트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머리가 바닥에 닿을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님, 저는 어떻게 돼도 좋습니다. 애들만, 제발 애들만 밥 굶기지 말아주세요. 제가 돈 벌어서 매달 붙일게요. 제발이요. 신우이는 한참을 국화를 내려다보다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에휴, 알았어. 애들만 두고 가. 신우이가 다인이와 다온이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아이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엄마, 엄마 가지 마. 엄마, 다인아, 다온아. 국화도 아이들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신우이가 철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문틈 사이로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국화는 입을 틀어막고 골목을 뛰쳐나왔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골목 끝에서 국화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2층 창문에 다인이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아이는 유리창에 얼굴을 붙이고 울고 있었습니다. 국화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국화는 찜질방으로 갔습니다. 찜질방 구석자리에서 새우처럼 몸을 웅크리고 누웠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배경화면에는 아이들이 웃고 있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다인아, 다온아, 엄마가 금방 데리러 갈게. 조금만 기다려. 바로 그때 핸드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은행에서 온 문자였습니다. 연체이자 누적액 300만 원. 국화는 핸드폰을 꺼버렸습니다.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습니다. 국화는 찜질방에서 사채업자들을 피해 면지를 지냈습니다. 어떻게 이 빚을 빨리 갚고 아이들과 함께 안전하게 지낼 수 있을지 너무 막막했습니다.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를 며칠 동안 뒤져보며 이력서도 넣어봤지만 아이들 키우며 경력이 단절된 국화에게 연락이 오는 곳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찜질방 구석에 버리고 간 벼룩시장 신문을 보았습니다. 신문을 둘러보던 그때 한 구인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성북동 대저택 입주 도우미 구함 숙식 제공 월 350만 원. 국화의 손이 멈췄습니다. 숙식 제공이라는 말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신분이 노출될까 두려웠지만 지금 당장 숨을 곳이 필요했습니다. 국화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이 입주 도우미 일은 지금 국화에게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숨을 곳도 필요했고 아이들에게 보낼 돈도 벌어야 했으니까요. 버스를 3번이나 갈아타고 나서야 국화는 평창동에 도착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린 국화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길 한쪽에는 낡은 판잣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길 건너편에는 높은 담벼락으로 둘러싸인 대저택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같은 동네인데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죠. 국화는 쪽지에 적힌 주소를 확인하며 걸었습니다.
그리고 한 대저택 앞에 멈춰 섰습니다. 3미터는 좋게 넘어 보이는 높은 담벼락이었습니다. 대문 안쪽에서는 경비견이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국화는 자신의 발끝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낡은 운동화였습니다. 밑창이 닳아서 구멍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어쩌겠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버텨야지. 국화는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쇠문이 열렸습니다. 현관 앞에는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목에는 에르메스 스카프가 감겨 있었고 손목에는 명품 시계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전화한 사람? 여자가 국화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눈빛이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바로 박 실장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휴, 꼴이. 노숙자가 따로 없네. 급하게 사람이 필요하니까 어쩔 수 없지. 박 실장이 코를 찡긋거렸습니다. 국화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일단 들어와. 짐은 여기 있습니다. 국화가 들고 있던 낡은 가방을 들어보였습니다. 박 실장이 가방을 빼앗듯이 낚아챘습니다. 어디 보자. 빈대라도 옮겨오면 큰일이니까. 박 실장은 가방을 현관 바닥에 확 쏟아버렸습니다. 국화의 옷가지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그 사이에서 낡은 베네 저고리가 나왔습니다. 누렇게 바랜 하얀 천에 노란 국화꽃 자수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 지저분한 걸레는 뭐야? 당장 버려. 박 실장이 집게 손가락으로 베네 저고리를 집어들었습니다. 국화는 깜짝 놀라 달려들었습니다. 안 됩니다. 국화는 박 실장의 손에서 베네 저고리를 낚아챘습니다. 이건 저한테 부모님 같은 물건이에요. 절대 못 버립니다. 부모님? 하긴 고아 출신이라고 했지. 에휴, 재수없게. 박 실장이 혀를 찼습니다. 그리고는 돌아서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라와. 내 방 보여줄게. 국화는 짐을 주워 담으며 박 실장을 따라갔습니다. 집안은 정말 넓었습니다. 거실만 해도 국화가 살던 집의 3배는 되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박 실장이 국화를 데려간 곳은 지하였습니다. 계단을 내려가자 보일러실이 나왔습니다. 그 옆에 작은 방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기가 내 방이야. 문을 열자 곰팡이 냄새가 확 풍겼습니다. 방은 2평도 채 안 되어 보였습니다. 창문도 없었습니다. 여기서 자는 건가요? 당연하지. 식모 주제에 무슨 좋은 방을 봐라. 박 실장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목에 두른 스카프를 매만지며 덧붙였습니다. 짐 풀고 위로 올라와. 일 시킬 게 많으니까. 박 실장이 사라지고 나서 국화는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습기가 차서 이불이 축축했습니다. 참자. 참아야 해. 아이들을 위해서. 그날부터 국화는 살인적인 노동에 시달렸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200평이 넘는 집을 손걸레로 닦아야 했습니다. 박 실장은 소파에 누워 TV만 보면서 소리만 질렀습니다. 저기 구석, 먼지 남았잖아. 똑바로 안 해? 국화의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박 실장은 고급 반찬들을 차려놓고 혼자 먹었습니다. 국화에게는 찬밥에 김치만 던져주었습니다. 식모 주제에 따뜻한 밥을 바라긴 박 실장이 중얼거렸습니다. 국화는 묵묵히 찬밥을 먹었습니다. 아이들 생각이 났습니다. 다인이와 다운이는 밥은 먹었을까요? 같은 시각 좁은 빌라 2층이었습니다. 다인이와 다운이는 창고로 쓰이던 작은 쪽방에 있었습니다. 방이라고 하기도 민망한 공간이었습니다. 2평도 안 되는 좁은 방에는 먼지 쌓인 잡동사니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창문도 작아서 햇빛이 잘 들지 않았습니다. 이불도 없이 얇은 담요 하나만 덮고 있었습니다. 거실에서는 시누이의 자식들이 TV를 보며 과자를 먹고 있었습니다. 누나, 배고파? 다운이가 누나에게 속삭였습니다. 쉿, 조용히 해. 고모 들으면 혼나. 다인이가 동생의 입을 막았습니다.
부엌에서 신우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다인아, 설거지 안 해? 밥값은 해야지. 네, 고모. 11살 다인이가 후다닥 부엌으로 뛰어갔습니다. 싱크대에는 설거지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다인이는 발판에 올라가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찬물에 손이 시렸지만 참았습니다. 제대로 해. 기름기 남으면 다시 하는 거야. 신우이가 팔짱을 끼고 지켜보았습니다. 네. 다인이의 작은 손이 접시를 닦았습니다. 손이 빨개졌습니다. 거실에서는 신우이의 딸이 소리쳤습니다. 엄마, 오빠가 내 과자 먹었어. 야, 그만 싸워. 너희 방 가서 놀아. 신우이가 자기 자식들에게는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다 다인이를 돌아보며 눈을 흘겼습니다. 빨리 안 해? 오늘 빨래도 개야 되는데. 죄송해요, 고모. 설거지가 끝났습니다. 다인이는 쪽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온이가 배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누나, 진짜 배고파. 조금만 참아. 저녁 되면 고모가 밥 주실 거야. 하지만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신우이는 자기 가족들만 식탁에 앉혔습니다. 너희는 자리가 없으니 좀 이따 우리 다 먹고 먹거라. 신우이 식구들이 다 먹고 비운 식탁에 남은 밥은 식어 있었고 얼마 안 남은 반찬과 김치뿐이었습니다. 엄마, 이거 맛있다. 라고 말하며 맛있게 먹던 신우이의 아들의 모습을 다온이가 물끄미 바라보았었습니다. 누나, 나도 고기 먹고 싶어. 쉿. 아니야, 이것도 맛있어. 다인이는 동생에게 자기 김치를 더 주었습니다. 식사 후 신우이가 빨래 바구니를 끌고 왔습니다. 다인아, 이거 개서 방에 갖다 놔. 네. 다인이는 빨래를 개기 시작했습니다. 고사리 여린 손이 하루 종일 일하느라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다온이는 옆에서 누나를 도우려고 양말을 짝짓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베란다 쪽방에 누웠습니다. 찬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다인이는 담요를 동생에게 더 덮어주었습니다. 누나는 안 추워? 응, 안 추워. 너나 덮어. 하지만 다인이도 추웠습니다. 몸을 웅크리고 이를 딱딱 부딪혔습니다. 누나, 엄마 언제 와? 다온이가 물었습니다. 금방 올 거야. 엄마가 돈 벌면 우리 데리러 온대. 정말? 응, 정말이야. 그러니까 조금만 참자. 다인이가 동생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다온이는 엄마 생각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보고 싶어. 나도 보고 싶어. 다인이도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신우이가 들으면 또 혼날까 봐요. 거실에서는 신우이네 가족들이 웃으며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쪽방 창고의 두 아이는 서로를 꼭 안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식사 후 박 실장은 국화를 2층으로 데려갔습니다. 복도 끝에 있는 한 방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보이지? 저긴 회장님 서재야. 절대로 들어가면 안 돼. 알겠어? 네. 회장님 성역이거든. 네가 한 발이라도 들어가는 순간 바로 해고야. 명심해. 박 실장의 목소리가 낮고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국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 설거지를 하던 국화는 그만 손이 미끄러져 접시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발그락 소리에 박 실장이 달려왔습니다.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알아? 박 실장의 손이 국화의 등을 내리쳤습니다. 국화는 비틀거렸습니다. 내 몸값보다 비싼 거야. 조심하라고. 죄송합니다. 국화는 고개를 숙이고 또 숙였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국화는 지하 식모방으로 내려갔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신우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벨소리만 울릴 뿐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받았습니다. 왜 또 전화해? 신우이의 목소리가 짜증 섞여 들렸습니다. 형님, 애들 좀 바꿔주세요. 목소리만이라도. 애들 재웠으니까 그만 전화해. 당신 때문에 애들이 자꾸 울잖아.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국화는 핸드폰을 꺼안고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다인아, 다운아, 밥은 먹었니? 엄마가 너무 보고 싶다. 국화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국화는 박 실장에게 불려갔습니다. 회장님이 며칠째 식사를 안 하셔. 골치 아파 죽겠네. 박 실장이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거실 소파에는 고급 초밥이 담긴 도시락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도 건드리지 않은 채로요. 제가 뭘 어떻게 해드릴까요? 몰라. 알아서 해. 회장님 방에 갖다 드리기만 하면 돼. 박 실장이 쌀쌀맞게 말하고는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나 피부가 가야 하니까 잘 있어. 고집불통 영감이 또 시작이시네. 박 실장이 중얼거리며 나가버렸습니다. 혼자 남은 국화는 냉장고를 열어보았습니다. 고급 식재료들이 가득했지만 국화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국화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마당 구석에 냉이가 돋아나 있었습니다. 국화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래, 된장찌개. 국화는 마당으로 나가 냉이를 한 움큼 뜯었습니다. 그리고 주방으로 돌아와 멸치를 한 움큼 집어넣고 육수를 우려냈습니다. 냄비에서 구수한 냄새가 피어올랐습니다. 국화는 냉이를 다듬으며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여보, 당신도 이 냄새 제일 좋아했었지. 남편은 무능했지만 두 사람 사이는 좋았습니다. 특히 남편은 국화가 끓여주는 된장찌개를 가장 좋아했었죠. 여보, 세상에서 이 맛이 제일 좋아라고 하던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국화는 남편 생각에 눈물을 훔치며 된장을 풀었습니다.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어올랐습니다. 냄새가 집 안가득 퍼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2층 서재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국화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계단 중간에 한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70대로 보이는 노인이었습니다. 머리는 희끗희끗했지만 눈빛만큼은 날카로웠습니다. 바로 최태산 회장이었습니다. 회장은 계단 중간에서 멈춰 섰습니다. 코를 벌름거렸습니다. 이 냄새는 윤희가. 회장의 입에서 중얼거림이 흘러나왔습니다. 35년 전 아내가 끓여주던 된장찌개 냄새였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국화는 깜짝 놀라 허리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함부로. 아니네. 괜찮아. 회장이 손을 저었습니다. 그리고는 주방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자네가 끓인 건가? 네, 그렇습니다. 회장님께서 식사를 안 하신다고 들어서. 무슨 찌개인가? 냉이 된장찌개입니다. 회장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냉이 된장찌개. 아내 윤희가 봄마다 해주던 음식이었습니다. 한 그릇 줄 수 있겠나? 당연하죠. 제가 바로 차려드리겠습니다. 국화는 얼른 밥과 찌개를 식탁에 차렸습니다. 회장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손에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국물을 한 입 떴습니다. 회장의 손이 멈췄습니다. 눈이 감겼습니다. 이 맛. 정말 윤희가 끓여주던 그 맛이야. 회장의 목이 메었습니다. 35년 만에 느껴보는 맛이었습니다. 자네, 고향이 어디인가? 회장이 국화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고향은 없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그럼 누구한테 이 요리를 배웠나? 배운 건 없습니다. 그냥 제 입맛대로 만든 겁니다. 국화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회장은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한 숟가락, 두 숟가락. 멈추지 않고 계속 먹었습니다. 그렇게 밥 한 공기를 다 비웠습니다. 잘 먹었네. 아주 오랜만이야. 회장이 빈 그릇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국화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더 드시겠습니까? 아니, 됐네. 고맙네.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로 올라갔습니다. 국화는 빈 그릇을 들고 주방으로 갔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박 실장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박 실장은 식탁을 보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뭐야? 회장님이 식사를 하셨어? 네, 그러셨습니다. 뭘 드셨는데? 된장찌개요. 박 실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빈 그릇을 보는 박 실장의 눈빛이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회장님 입맛을 맞췄어? 고작 고아 출신 파출부 주제에 박 실장의 속마음이었습니다. 위기감이 밀려왔습니다. 박 실장은 국화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야, 너. 회장님 입만 맞췄다고 기어오르지 마. 여긴 내 영역이야. 알겠어? 무슨 말씀이신지. 쥐도 새도 모르게 잘리는 수가 있어. 명심해. 박 실장이 국화의 어깨를 확 밀쳤습니다. 국화는 비틀거렸습니다. 박 실장은 돌아서서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에는 불안함이 가득했습니다. 국화는 주방 구석에 서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왜 저렇게 날 미워하는 걸까? 국화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버텨야 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요. 국화는 쉬는 틈을 타 신우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 만에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여보세요? 신우이의 짜증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형님, 저예요. 애들 좀 바꿔주세요. 신우이가 한숨을 쉬며 다인이를 불렀습니다. 야, 내 엄마 전화. 네. 다인이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다인아, 우리 다인이. 국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우리 괜찮아요. 고모가 밥도 잘 주시고. 다인이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엄마가 걱정할까 봐요. 정말? 다운이는? 다운이도 잘 지내요. 걱정 마세요. 하지만 다인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배경에서 신우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전화 끊고 빨래 마저게. 밥값은 해야지. 그리고 다운이가 칭얼거리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누나, 배고파. 국화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다인아, 너희. 엄마, 전화 끊을게요. 빨리 와주세요.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국화는 핸드폰을 떨어뜨렸습니다. 입을 틀어막고 벽을 쳤습니다. 다인아, 다운아.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꼭 데리러 갈게. 꼭. 국화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날 아침 박 실장이 국화를 불렀습니다. 야, 오늘 회장님 서재 청소해. 국화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하지만 거긴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원래는 나한테만 맡기시는데 오늘은 내가 일정이 있어서 내게 맡기는 거야. 박 실장이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 허락하셨어? 그럼 내가 말했으니까 안심해. 그냥 먼지만 털고 책상 정리만 해. 박 실장의 입가에 묘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화는 불안했지만 박 실장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 실장이 외출하고 국화는 조심스럽게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 끝 서재 문 앞에 섰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똑똑. 대답이 없었습니다. 회장님은 안 계신 것 같았습니다. 국화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서재 안으로 들어서자 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멈춰 있는 것 같았습니다. 먼지가 쌓인 책들, 오래된 향수 냄새, 그리고 멈춰 있는 벽시계까지 모든 것이 과거에 머물러 있는 듯 했습니다. 국화는 조심스럽게 먼지를 털기 시작했습니다. 책상 위를 정리하던 중 엎어져 있던 액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건 왜 엎어져 있지? 국화는 무심코 액자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액자 속에는 흑백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젊은 부부와 갓난아기의 사진이었습니다. 남자는 젊은 시절의 회장님이었고 여자는 아름다운 여자였습니다.
왜 이렇게 가슴이 아리지? 국화는 자신도 모르게 사진에 손을 가져다 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 속 아기를 보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미쳤나 봐. 처음 보는 분들인데 왜 이러는 거야? 국화는 사진 속 아기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아이, 왜 이렇게 나랑 닮은 것 같지? 국화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자네, 거기서 뭐 하는 건가? 회장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습니다. 국화는 화들짝 놀라 돌아섰습니다. 회장이 서재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 실장님이 청소를 부탁하셔서. 국화는 황급히 액자를 내려놓았습니다. 박 실장이? 회장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그럴 필요 없네. 회장은 국화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국화의 얼굴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눈물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근데 자네 왜 우는 건가? 회장의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아닙니다. 먼지가 눈에 들어가서. 국화는 얼른 눈물을 닦았습니다. 안색이 안 좋은데 어디 몸이 안 좋은 건가? 회장의 목소리에 약간의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국화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함부로 나가보겠습니다. 국화는 황급히 서재를 나왔습니다. 문을 닫고 복도에 서서도 심장이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쿵쾅대며 아렸습니다. 대체 뭐지? 왜 이러는 거야? 국화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하지만 알 수 없는 감정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국화는 지하 식모방에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자꾸만 그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특히 아기의 얼굴이 눈에 선했습니다. 아기를 품에 안고 웃고 있던 그 부부. 나도 저렇게 부모님 품에 안겨보고 싶었는데. 국화는 뒤척이다가 장롱을 열었습니다. 깊숙이 숨겨둔 자신의 베넷 저고리를 꺼냈습니다. 누렇게 바랜 천에 노란 국화꽃 자수가 놓여 있었습니다. 국화는 베넷 저고리를 무릎에 펼쳐놓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걸 만들어준 사람도 분명 나를 사랑했겠지. 손가락으로 국화꽃 자수를 쓰다듬었습니다.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놓인 자수였습니다. 그런데 왜 나를 버린 걸까?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베넷 저고리 위에 눈물 자국이 생겼습니다. 나는 왜 저 사진 속 아기처럼 행복한 가족을 가질 수 없었던 걸까? 국화는 베넷 저고리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부모님, 나를 왜 내가 뭘 잘못했어요? 억울했습니다. 서러웠습니다. 부러웠습니다. 회장님 가족의 행복한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저렇게 사랑받으며 자란 아기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분명 행복하게 살고 있겠죠. 나도 저렇게 사랑받고 싶었는데. 국화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이 베넷 저고리만이 내 출생을 증명하는 유일한 것인데, 이것만 보면 분명 누군가 나를 사랑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왜 버리신 걸까? 국화는 베넷 저고리를 얼굴에 대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밤이 깊어갔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국화는 1층 복도를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2층에서 회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보게, 거기 누구 있나? 국화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네, 회장님. 국화입니다. 아, 자네. 회장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했습니다. 서재로 약 좀 가져다 주게. 국화는 순간 머뭇거리다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화는 약과 물을 준비해서 조심스럽게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똑똑, 들어오게. 국화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였습니다. 여기, 약 가져왔습니다. 고맙네. 여기 놓게. 회장은 창가에 서서 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국화는 책상 위에 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재빨리 나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번에 내가 너무 불편하게 했던 것 같네. 미안하네. 국화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회장이 사과를 하다니요. 아닙니다. 제가 함부로 들어가서. 아니야. 박 실장이 시켰다고 했지. 자네 잘못이 아니네. 그리고는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 계절이 오면 자꾸 생각이 나더군. 아내와 딸 생각이. 회장이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요즘 따라 유독 더 그래. 회장은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국화가 끓여준 된장찌개를 먹을 때도, 국화의 목소리를 들을 때도 자꾸만 윤희가 생각났습니다. 왜 그런지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국화는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서재에서 본 사진. 그렇게 행복해 보이셨는데 무슨 일이 있으셨던 걸까? 국화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혹시 무슨 일이? 아내는 35년 전에 세상을 떠났네. 딸을 잃은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딸은 돌도 안 된 아기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어. 백화점에서. 국화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게 언제셨나요? 35년 전. 1990년 겨울이었지. 회장이 눈을 감았습니다. 국화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갓난아기가 사라졌다니. 회장님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사모님은 그 슬픔을 견디지 못하고. 국화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괜한 걸 여쭤봤습니다. 아니야. 괜찮네. 국화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뭐라 위로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회장이 약을 먹는 동안 국화는 서재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때 햇빛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평소에는 커튼에 가려져 있던 책장 구석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그곳에 유리 장식장이 있었습니다. 국화의 시선이 그곳에 꽂혔습니다. 장식장 안에 뭔가 하얀 것이 보였습니다. 저건 뭐지? 국화는 무의식 중에 장식장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하얀 베네 저고리였습니다. 그것도 아무 베네 저고리가 아니었습니다. 왼쪽 가슴에 노란 국화꽃 자수가 놓여 있었습니다. 잎사귀가 세 갈래로 갈라진 독특한 모양이었습니다. 국화는 순간 현기증이 났습니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저게 왜 여기 있지? 국화의 머릿속에 자신이 간직하고 있는 베네 저고리가 떠올랐습니다. 똑같았습니다. 똑같은 국화꽃 자수, 똑같은 세 갈래 잎사귀. 말도 안 돼. 시장에서 흔하게 파는 물건인가? 아니면. 국화는 애써 부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계속 두근거렸습니다. 국화는 장식장 앞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손을 유리에 대고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시간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그때 장식장 유리에 자신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그리고 옆에 놓인 사진 속 여자, 회장님의 아내 사진이 함께 보였습니다. 이분, 왜 이렇게 많이 본 것 같지? 국화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자네, 괜찮은가? 회장의 목소리에 국화는 화들짝 놀라 돌아섰습니다. 아, 네. 죄송합니다. 제가 정리하다가. 그래, 됐네. 수고했네. 국화는 황급히 서재를 나왔습니다. 복도를 지나 계단을 내려가는 내내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국화는 곧바로 지하 식모방으로 내려가 장롱을 열었습니다. 그리곤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베네 저고리를 꺼냈습니다. 국화꽃 자수의 크기, 실밥의 간격, 세 갈래로 갈라진 잎사귀의 모양. 국화는 구석구석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똑같았습니다. 이게 설마. 바로 그때였습니다. 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너 일 안 하고 뭐해? 박 실장이었습니다. 국화는 깜짝 놀라 베네 저고리를 황급히 등 뒤로 숨겼습니다. 아, 아닙니다. 그냥 뭘 숨기는 거야?
박 실장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국화의 등 뒤를 노려보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 옷을 좀. 바로 일하러 가겠습니다. 옷? 수상하게 굴지 마. 너 혹시 뭘 훔친 거 아니야? 아닙니다. 국화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박 실장은 한참 국화를 노려보다가 돌아섰습니다. 앞으로 조심해. 이상한 짓 하다간 당장 쫓겨날 줄 알아. 쾅! 문이 닫혔습니다. 국화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대체 뭐지? 왜 회장님 집에 내 베넷 저고리랑 똑같은 게 있는 거야? 국화는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국화가 1층에서 빨래를 하는 동안이었습니다. 박 실장은 재빨리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국화의 식모방 문을 열었습니다. 주위를 살피며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뭔가 수상해. 저 눈빛이 마치 윤이랑 닮았단 말이야. 일부러 회장님 서재에 들여보냈는데도 호통을 치지 않다니. 박 실장은 중얼거리며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처음 국화를 봤을 때부터 느껴졌던 묘한 기시감이었습니다. 그리고 국화가 뭔가를 황급히 숨기던 모습이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박 실장은 방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장롱을 열었습니다. 옷가지들을 헤집었습니다. 서랍도 뒤졌습니다. 그때 베개 밑에서 뭔가 만져졌습니다. 박 실장은 천천히 베개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낡은 베넷 저고리였습니다. 누렇게 바랜 하얀 천에 노란 국화꽃 자수가 놓여 있었습니다. 잎사귀가 세 갈래로 갈라진 독특한 모양이었습니다. 박 실장의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이건 윤희가 수놓았던 그? 박 실장은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안 돼. 이럴 수가. 저 핏덩이가 살아서 돌아왔다고? 박 실장의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35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1990년 겨울 어느 백화점. 연말 세일 기간이었습니다. 백화점은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물건을 고르고 계산대마다 긴 줄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영수가 이거 어때? 답례품으로 괜찮을 것 같지? 젊은 시절의 윤희가 예쁜 수건 세트를 들어 보이며 물었습니다. 윤희는 화사한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유모차가 있었습니다. 유모차 안에는 포근한 담요에 쌓인 아기가 새근새근 자고 있었습니다. 돌잔치를 앞둔 딸 진실이었습니다. 그래, 좋은 것 같아. 영숙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영숙은 윤희와 고교 동창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윤희의 집에서 일하는 신세였습니다. 불임으로 이혼당한 후 갈 곳이 없던 영숙을 윤희가 받아준 것이었습니다. 사모님, 이쪽 물건도 보시겠어요? 백화점 직원이 윤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아, 네. 볼게요. 윤희가 직원을 따라갔습니다. 영숙은 뒤에 남아 유모차를 밀었습니다. 사모님, 넌 뭐가 잘나서. 영숙의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들끓었습니다. 질투였습니다. 윤희는 부자 남편을 만나 행복하게 살고 예쁜 딸까지 낳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불임이라는 이유로 버림받고 친구네 식모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유모차 속 아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천사처럼 예쁜 얼굴이었습니다. 너는 다 가졌잖아, 윤희. 이 아이 하나쯤 없어도 되잖아. 영숙의 눈빛이 어둡게 변했습니다. 윤희야, 나 잠깐 화장실 다녀올게. 응, 그래. 나 계산하고 있을게. 윤희는 고른 물건들을 들고 계산대로 향했습니다. 구매한 답례품 양이 많았고 계산하려는 사람도 많아 주변이 복잡했습니다. 윤희는 계산한 물건을 챙기며 유모차를 힐끗 보았습니다. 아기는 편안하게 자고 있었습니다. 윤희는 안심하며 다시 앞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인파 속에서 검은 마스크를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평범하게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미리 영숙에게 고용된 심부름센터 직원이었습니다. 남자는 주위를 살피며 유모차에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유모차를 끌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유모차가 인파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계산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계산대 직원이 윤희에게 말했습니다. 윤희는 손에 있던 지갑에서 카드를 꺼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윤희야. 영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윤희야, 아이가 없어졌어. 유모차가 없어. 뭐? 윤희의 손에서 지갑이 떨어졌습니다. 윤희는 황급히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유모차가 없었습니다. 진실이 유모차가 어디 갔어? 윤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너 뭐 한 거야? 내가 잠깐 화장실 간다고 했는데. 영숙이 오히려 윤희를 다그쳤습니다. 윤희는 입술을 벌벌 떨었습니다. 분명 여기 있었어. 잘 자고 있는 거 봤는데. 내 옆에 분명히 있었다고. 윤희는 주저앉았습니다. 손으로 바닥을 더듬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진실아. 윤희는 백화점 안을 뛰어다니며 소리쳤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백화점 직원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영숙은 윤희 옆에서 함께 울었습니다. 윤희야, 미안해. 내가 자리를 비운 게 잘못이야. 연기였습니다.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경찰이 왔습니다. CCTV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사각지대였습니다. 인파에 가려있고 마스크를 써 범인의 얼굴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지났습니다. 하지만 진실이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윤희는 시름시름 알아갔습니다. 진실아,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윤희는 밤마다 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밥도 먹지 않았습니다. 회장은 윤희를 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여보, 우리 딸, 우리 진실이. 그렇게 몇 년이 지났습니다. 윤희는 결국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딸을 잃은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말이죠. 회장은 홀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영숙을 집에 두고 집안일을 맡겼습니다. 윤희의 친구였으니까요. 그 친구가 딸을 지키지 못한 죄책감에 평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회장은 몰랐습니다. 그 모든 것이 연극이었다는 것을요.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박 실장은 국화의 베넷 저고리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35년 전에 없앴는데 어떻게 살아서 제 발로 걸어 들어온 거야. 박 실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안 돼, 내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왔는데. 회장님이 알게 되면 난 끝장이야. 박 실장은 떨리는 손으로 베넷 저고리를 다시 제자리에 쑤셔 넣었습니다. 그리고 방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박 실장은 이를 갈았습니다. 없애야 해. 저 애를 이 집에서 쫓아내야 해. 박 실장은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회장님의 드레스룸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회장님의 귀중품들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박 실장은 금고를 열었습니다. 비밀번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금고 안에서 명품 시계를 꺼냈습니다. 1억 원짜리 시계였습니다. 이걸로 널 내쫓을 거야. 박 실장의 입가에 음산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박 실장은 국화가 일하는 사이 국화의 가방에 시계를 몰래 집어넣었습니다. 내일이면 넌 영영 잃어버린 딸이 될 거야. 박 실장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국화는 부엌에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박 실장이 식탁으로 다가왔습니다. 평소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야, 이리 와서 밥 먹어. 네. 국화는 깜짝 놀랐습니다. 박 실장이 자신을 식탁에 부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왜 그래? 빨리 앉아. 박 실장이 국화를 식탁에 앉혔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접시에 있던 고기 반찬을 국화의 그릇에 밀어주었습니다. 많이 먹어도 힘써야지.
박 실장의 입가에 미소가 걸렸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어딘가 섬뜩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화는 의아했습니다. 왜 갑자기 이러는 걸까요? 하지만 박 실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장님, 왜 갑자기 이러세요? 그냥 네가 좀 불쌍해서. 박 실장이 가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국화는 불편한 마음으로 고기를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목으로 잘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국화는 지하 식모방에서 불안한 잠을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어머, 큰일 났어요. 박 실장의 비명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국화는 화들짝 놀라 1층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회장님, 시계가 없어졌어요. 금고에 있던 시계가. 박 실장이 과장되게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시계요? 1억짜리 명품 시계예요. 어제까지 분명 있었는데. 박 실장이 소리쳤습니다. 회장이 서재에서 내려왔습니다. 무슨 소란이야?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회장님, 시계가 사라졌어요. 박 실장이 회장에게 달려갔습니다. 시계? 내가 어디 두지 않았나? 아닙니다. 저도 어제 금고에서 확인했어요. 분명히 있었습니다. 회장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 시계는 돌아가신 아내가 선물해 준 것이었습니다. 회장에게는 매우 소중한 물건이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회장님, 박 실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빚 있는 여자는 안 된다고. 손버릇이 어디 가겠어요? 박 실장이 국화를 가리켰습니다. 국화는 깜짝 놀라 손을 내저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전 근처에도 안 갔습니다. 그럼 누가 했겠어? 이 집에 들어온 사람은 너밖에 없잖아. 섣부른 판단은. 회장이 말하려 했지만 박 실장이 끊었습니다. 회장님, 확인해 봐야 합니다. 그래야 확실하잖아요. 박 실장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국화가 회장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 저 정말 결백합니다. 제 아이들 걸고 맹세해요. 국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억울함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저는 안 했어요. 정말로 안 했어요. 말로만 하면 누가 못해? 박 실장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국화의 식모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잠시 후 국화의 가방을 끌고 나왔습니다. 깨끗하면 까보면 되잖아. 안 돼요. 제 짐인데. 국화가 말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박 실장은 가방을 거실 바닥에 쏟아버렸습니다. 옷가지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낡은 속옷, 양말, 수건. 국화의 초라한 살림살이가 드러났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번쩍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옷가지 사이에서 툭 튀어나왔습니다. 명품 시계였습니다. 이게 왜 제 가방에? 국화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맞죠? 회장님, 제 말이 맞았죠? 박 실장이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시계를 집어들었습니다. 저 정말 아닙니다. 누가 넣은 거예요? 국화가 절규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눈앞에 있었습니다. 회장의 표정이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사람을 잘못 봤군. 회장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내 집에 도둑을 들이다니. 당장 나가게. 회장님, 아닙니다. 저 정말 억울해요. 국화는 회장의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매달렸습니다. 저 정말 안 했어요. 제 아이들이 기다려요. 저한테 이 일이 없으면 애들을 어떻게 데려와요? 국화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박 실장이 국화를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국화의 귀에 대고 낮게 속삭였습니다. 이게 현실이야. 가난한 여자의 숙명이지. 알겠어? 국화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박 실장의 차가운 미소가 눈에 선했습니다. 회장님, 그냥 보내면 안 됩니다. 박 실장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죠.
콩밥을 먹여야 정신 차립니다. 안 돼요. 제발. 국화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박 실장은 이미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서죠? 도둑을 잡았습니다. 네, 증거도 있습니다. 국화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끝났어. 이제 다 끝났어. 아이들은 어떡하지? 국화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박 실장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국화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제 넌 끝이야. 35년 전처럼 다시 사라지는 거야. 박 실장의 눈빛에 차가운 승리감이 번뜩였습니다. 현관 밖에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국화의 인생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경찰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국화는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회장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회장님, 저 정말 도둑이 아닙니다. 제 아이들이 기다려요. 저한테 이 일 없으면 애들을 어떻게 데려와요? 국화의 목소리가 처절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한 번만요. 한 번만 믿어주세요. 하지만 회장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믿고 싶었던 사람에 대한 배신감에 실망감이 컸습니다. 이거 놓게 더 이상 할 말 없네. 안 돼요. 회장님. 박 실장이 국화를 떼어내려고 달려들었습니다. 이 더러운 것들 좀 치우고 가. 박 실장이 바닥에 흩어진 국화의 짐들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옷가지들이 사방으로 날아갔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발에 차인 무언가가 회장의 구두 코앞에 떨어졌습니다. 낡은 베넷 저고리였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베넷 저고리가 바닥에 펼쳐졌습니다. 햇빛이 창문으로 들어와 노란 국화꽃 자수를 비쳤습니다. 잎사귀가 세 갈래로 갈라진 독특한 모양이 선명하게 빛났습니다. 회장의 시선이 그곳에 꽂혔습니다. 온몸이 굳었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베넷 저고리를 집어들었습니다. 손가락으로 국화꽃 자수를 쓰다듬었습니다. 이건 윤희가... 회장의 머릿속에 35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밤늦게까지 바늘질을 하던 아내 윤희의 모습이었습니다. 배가 불러온 임신 막달이었습니다. 여보, 늦었어. 내일 하지 그래. 몸도 불편할 텐데. 괜찮아요. 우리 아기 만날 생각하니까 전혀 안 힘들어요. 윤희가 환하게 웃으며 바늘을 움직였습니다. 노란 실로 정성스럽게 국화꽃을 수놓았습니다. 이름 진실이로 정했으니까 엄마가 국화 수놓아 줄게. 내가 제일 좋아하는 꽃이거든. 소박하지만 끝까지 피어 있잖아. 우리 진실이도 그랬으면 좋겠어. 윤희가 배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엄마가 정성껏 만들어준 거니까 평생 간직하렴. 회장은 베넷 저고리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박 실장, 이게 왜 여기 있어?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 실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 그거. 저 여자가 어디서 주워온 걸레입니다. 훔친 거랑 섞여 있었나 봐요. 박 실장이 황급히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말이 꼬였습니다. 주워? 회장이 박 실장을 노려보았습니다. 이건 세상에 단 하나뿐인 물건이야. 내 아내가 밤새워 수놓은 거라고. 회장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박 실장은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국화를 바라보았습니다. 국화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자네. 회장이 국화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국화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자네. 혹시 팔 좀 보여주게. 왼쪽 팔. 네. 왜 그러세요? 국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보여주게. 제발. 회장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국화는 떨리는 손으로 왼쪽 팔의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팔꿈치 아래에 붉은 흉터가 있었습니다. 동전만한 크기의 화상 흉터였습니다. 회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이게 정말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국화의 팔을 잡았습니다. 흉터를 손가락으로 쓰다듬었습니다. 35년 전 윤희가 실수로 다림질하다가 아기 팔에 다리미를 대고 말았어. 윤희가 얼마나 울었는지 회장의 목이 메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이 흉터, 이 베넷저고리, 그리고 자네 얼굴. 회장은 국화의 팔을 잡은 채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국화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자네를 처음 봤을 때부터 느꼈어. 낯설지 않다는 느낌을. 자네가 끓인 된장찌개를 먹을 때도, 자네 목소리를 들을 때도 자꾸 윤희가 떠올랐어. 요즘 따라 유독 아내 생각이 많이 났는데.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5년 동안 그리워했던 아내와 딸. 그 두 사람이 국화의 얼굴에 겹쳐 보였습니다. 회장님, 국화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알 수 없었지만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윤희를 정말 많이 닮았어, 눈매가. 코끝이, 인매가. 내가 왜 진작 몰랐을까? 회장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국화의 팔을 붙잡은 채로요. 진실아, 내 딸, 진실아. 회장이 중얼거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거실이 고요해졌습니다. 박 실장은 뒤로 물러서며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회장님이 저 흉터를 기억하고 있었다니. 베넷저고리까지. 이제 유전자 검사만 하면 35년 전 일이 다 드러나는 거 아니야? 박 실장의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국화는 회장을 내려다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회장님, 저는 35년 동안 찾았어. 내 딸을. 회장이 국화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놓지 않았습니다. 바깥에서는 경찰차가 멈춰 섰습니다. 경찰들이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회장과 국화는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러다 국화를 부서져라 끌어안았습니다. 진실아, 내 딸 진실아, 살아있었구나. 살아있었어.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5년 동안 잃어버렸던 딸이었습니다. 회장은 국화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국화는 얼떨떨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빠라고요? 정말 회장님 딸인가요? 국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회장은 국화를 놓지 않고 말했습니다. 그래, 자네가 내 딸이야. 이 베넷저고리는 내 아내. 자네 어머니가 밤새 수놓아 만든 거야. 세상에 단 하나뿐이야. 그리고 이 흉터. 회장이 국화의 왼쪽 팔을 가리켰습니다. 자네 어머니가 실수로 다림질하다가 자네 팔에 다리미를 대고 말았어. 얼마나 울었는지. 밤새 자네를 안고 사과했어. 내가 다 기억해. 국화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럼 저는 정말 버려진 게 아니라 버려진 게 아니야. 누군가 자네를 빼앗아간 거야. 회장이 국화를 다시 꼭 안았습니다. 국화도 회장의 품에 안겨 오열했습니다. 아빠. 35년 만에 부르는 아빠였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잠시 후 회장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벽에 기대 서 있는 박 실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회장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박 실장. 회장의 목소리가 낮고 차갑게 깔렸습니다. 네, 회장님. 박 실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내 아내가 밤새 만든 이 옷을 아는 건 너와 나뿐이야. 회장이 베넷저고리를 들어 올렸습니다. 윤희가 임신 중에 직접 한 땀 한 땀 수놓은 거라고. 자네도 옆에서 다 봤잖아. 기억하지? 그건. 박 실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회장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박 실장에게 다가갔습니다. 이걸 보고도 왜 진실이를 도둑으로 몰아서 내쫓으려 한 거지? 회장의 목소리에 날이 섰습니다. 내 딸인 걸 알았을 텐데 말이야. 왜? 박 실장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런 옷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몰랐다고? 네, 저 여자가 사기꾼입니다. 회장님 얘기 어디서 듣고 꾸며낸 거예요. 박 실장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베넷 저고리 같은 건 시장에 흔한 물건이잖아요. 그깟 베넷 저고리 하나로 어떻게 믿으세요? 그럼 흉터는? 이 흉터도 우연인가? 회장이 국화의 팔을 가리켰습니다. 그것도 확인해 봐야죠. DNA 검사해 보세요. 그럼 진실이 밝혀질 겁니다. 박 실장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 여자가 어떻게든 회장님 재산을 노리고 들어온 거라고요. 사기꾼입니다. 회장은 박 실장을 한참 노려보았습니다. 그래. DNA 검사는 해야겠지.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니까. 박 실장의 얼굴에 안도감이 스쳤습니다. 그렇죠. 검사 결과 나올 때까지 자네는 별채에 있게. 네. 뭐라고요? 박 실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혹시 모를 일이니까 도주하지 않게 별채에 가둬두겠네. 회장이 경호원들을 불렀습니다. 박 실장을 별채에 가둬 경찰 조사 있을 때까지 한 발자국도 못 나가게 해. 네, 회장님. 경호원 2명이 박 실장에게 다가갔습니다. 회장님, 안 됩니다. 박 실장이 소리쳤습니다. 제가 회장님한테 어떻게 했는데요? 35년 동안 이 집을 지켰잖아요. 사모님 돌아가시고 회장님 옆에서 얼마나 헌신했는데요. 그래서 더 이상하네. 회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35년 동안의 헌신보다 지금 자네 행동이 더 많은 걸 말해주고 있어. 사실 확인이 끝나면 모든 게 밝혀지겠지. 회장님, 경호원들이 박 실장의 팔을 잡았습니다. 손 놔요. 이건 억울합니다. 회장님, 박 실장이 발버둥 쳤습니다. 하지만 경호원들은 그녀를 끌고 나갔습니다. 저 여자가 사기꾼이에요. 회장님, 제 말 믿어주세요. 박 실장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거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회장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국화도 옆에 앉았습니다. 회장님, 정말 제가 딸인 게 맞나요? 국화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 하지만 확실하게 해야지. DNA 검사를 해봐야겠지. 회장이 국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모든 게 밝혀질 거야. 그날 밤 회장은 비서실장을 은밀하게 불렀습니다. 박영숙의 과거를 샅샅이 뒤져 통화 기록, 계좌 내역, 35년 전 일까지 전부 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비서실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35년 전 진실이가 사라진 날. 심부름센터 기록도 찾아봐. 혹시 박영숙과 연결된 게 있는지. 네, 바로 조사하겠습니다. 회장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어. 분명히. 일주일 후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비서실장이 봉투를 들고 회장을 찾아왔습니다. 회장님, 결과 나왔습니다.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부녀관계 확률 99.99%.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진실이 정말 내 딸이야. 회장은 봉투를 꼭 쥐고 국화를 찾아갔습니다. 국화는 객실에서 불안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진실아. 회장이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결과 나왔어. 너는 내 딸이 맞구나. 국화는 그 말을 듣자마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정말요? 그래. 이제 확실해. 회장이 국화를 일으켜 세워 안았습니다. 이제 자네는 이 집의 딸이야. 내 딸 최진실이야. 국화는 회장의 품에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35년 만에 찾은 아버지였습니다. 그날 저녁 비서실장이 다시 회장을 찾아왔습니다.
회장님, 결정적인 증거를 찾았습니다. 비서실장이 서류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35년 전 영애님이 실종되던 날, 박영숙이 심부름센터와 통화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현금 500만 원을 인출한 기록도 있습니다. 회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심부름센터를 운영하던 사람이 아직 살아있습니다. 지금은 요양원에 있습니다. 당장 가서 만나. 진술 받아오고 가능하면 녹음도 해. 회장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비서실장이 나갔습니다.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박영숙, 네가 정말 그랬다면 절대 용서 못해. 며칠 후 비서실장이 녹음 파일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회장님, 진술 받았습니다. 박영숙이 돈을 주면서 아기를 치워달라고 했습니다. 보육원 앞에 버렸습니다. 늙은 남자의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회장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저 여자가 내 아내를 죽인 거나 다름없어. 회장이 이를 갈았습니다. 박영숙을 거실로 데려와. 알겠습니다. 박 실장이 거실로 끌려왔습니다. 며칠 동안 별채에 갇혀있던 탓에 얼굴이 초췌했습니다. 회장은 증거 서류를 박 실장의 얼굴에 뿌렸습니다. 내 아내를 죽음으로 몰고 간 게 너였어. 내 딸을 버린 게 너였어. 회장의 손이 박 실장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박 비틀거렸습니다. 회장님, 저는 변명하지 마. 증거가 다 있어. 회장이 녹음 파일을 틀었습니다. 심부름센터 남자의 자백이 흘러나왔습니다. 박 실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박 실장의 입에서 비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들켰네. 박 실장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래, 다 나였어. 윤희 그년 잘난 척하는 거 죽도록 싫었어. 국화가 박 실장에게 다가갔습니다. 당신이 사람이야? 갓난아기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당신 때문에 내가 얼굴도 모르는 부모를 원망하며 살았어. 날 버렸다고 생각하면서. 국화가 오열하며 소리쳤습니다. 회장은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윤희가 박 실장을 챙기던 모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윤희는 자네가 이혼당하고 갈 곳 없을 때 걷어줬어. 집사로 고용해서 힘들 때 서로 돕고 사는 게 친구라면서. 그런데 자네는. 회장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뒷목을 잡고 휘청거렸습니다. 아빠. 국화가 회장을 부축했습니다. 진정하세요. 아빠. 박 실장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내 인생도 불행했어. 윤희만 행복하는 게 견딜 수 없었다고. 박 실장이 소리치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옆 탁자에 도자기 화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박 실장은 재빨리 화병을 집어 바닥에 내리쳤습니다. 화병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박 실장은 날카로운 도자기 조각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에 갖다 댔습니다. 다들 물러서. 박 실장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물러서라고. 경호원들이 다가서려 했지만 멈춰섰습니다. 박 실장의 목에서 피가 조금씩 흘러내렸습니다. 도자기 조각이 피부를 긁었습니다. 사람 죽는 꼴 보고 싶어? 그럼 평생 괴롭게 살라고. 밤마다 악몽 꾸면서. 박 실장의 눈빛이 미쳐 있었습니다. 너희들 평생 내 얼굴 떠올리며 살 거야. 박 실장, 제정신이야? 그만둬. 회장이 소리쳤습니다. 정신? 이미 다 끝났어. 내 인생은 끝났다고. 바로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며 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경찰이다. 무기 내려놔. 경찰관 2명이 재빨리 다가갔습니다. 동시에 경호원도 움직였습니다. 가지 마. 다가오지 마. 박 실장이 소리쳤지만 경찰관이 박 실장의 팔을 쳐냈습니다. 도자기 조각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으악! 박 실장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경호원들이 박 실장을 바닥에 엎드리게 했습니다. 저항하지 마.
경찰이 박 실장의 팔을 뒤로 꺾었습니다.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손 놔. 내가 뭘 잘못했어. 나도 불행했다고. 박 실장이 발버둥 쳤습니다. 하지만 경찰들은 그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박영숙 씨 유괴 및 유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나 달라고. 박 실장이 끌려가며 악을 썼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거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국화는 회장을 부축하며 소파에 앉혔습니다. 아빠, 괜찮으세요? 괜찮아. 이제 끝났어. 회장이 고개를 떨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국화도 회장의 어깨에 기대어 함께 울었습니다. 긴 악몽이 끝났습니다. 며칠 후 윤희 여사의 묘 앞에 네 사람이 섰습니다. 진실은 무릎을 꿇고 절을 했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딸 진실이 왔어요. 진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5년 늦었지만 이제 왔어요. 엄마, 보고 싶었어요. 회장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내의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여보, 우리 딸 찾았소. 진실이가 돌아왔어요.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다인이와 다온이도 할머니 묘 앞에 절을 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윤희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몇 달 후 여자교도소에서는 박 실장이 무릎을 꿇고 변기를 닦고 있었습니다. 명품으로 치장하던 손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거친 솔질로 손은 상처투성이었습니다. 7628.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을 죽여서 들어온 죄수였습니다. 네. 제대로 닦아? 냄새나면 네가 혀로 닦을 줄 알아. 네. 알겠습니다. 박 실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배식 때 반찬 내 앞으로 가져와. 알았지? 하지만 그건 죄수가 박 실장의 머리를 뒤에서 내리쳤습니다. 뭐? 하지만 말대꾸야? 아닙니다. 아기 버린 년 주제에 여기서 밥이나 먹을 생각을 해? 매일 내 거 내놓을 생각해. 죄수가 박 실장의 어깨를 세게 눌렀습니다. 박 실장이 신음했습니다. 내일 작업장에서 보자. 각오해.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박 실장은 공포감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때 윤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갓난아기였던 진실이의 얼굴도 보였습니다. 박 실장이 신음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시끄러워. 울지 마. 짜증나게. 다른 감방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 실장은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소리내지 않으려고 이빨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15년. 이 지옥에서 15년을. 박 실장은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명품으로 치장하고 회장 옆에서 잘난 척하던 박영숙은 이제 없었습니다. 감방 구석에서 떨고 있는 죄수 7628번만 남았습니다. 같은 시각 대저택. 거실에서는 진실이 다인이와 다온이에게 숙제를 봐주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 문제 어떻게 풀어? 어디 보자. 따뜻한 오후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집사가 문을 열자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국화의 신우이였습니다. 저기, 국화 씨 계신가요? 신우이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며칠 전 신문에서 국화가 대기업 회장의 딸로 밝혀졌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누구시죠? 동서. 아니, 진실 씨 신우이입니다. 잠시 후 신우이는 거실로 안내되었습니다. 소파에 앉아있던 진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예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에 여유로운 표정이었습니다. 형님, 오셨어요. 진실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신우이는 황급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국화야. 아니, 진실아. 정말 축하해. 아빠를 찾다니. 신우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예전의 거만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형님 댁 애들은 잘 지내죠? 진실이 물었습니다. 응, 그냥 잘 지내.
고마워. 신우이가 손을 비볐습니다.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 국화야. 아니, 진실아. 사실 부탁이 하나 있어서. 부탁이요? 응. 저기, 우리 집이 좀 어려워졌어. 남편 사업이 안 풀려서 은행 대출도 막혔고. 신우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돈 좀 빌려줄 수 있을까? 3천만 원만. 아니, 2천만 원만이라도 꼭 갚을게. 정말이야. 진실은 신우이를 바라보았습니다. 한참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형님, 진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돈은 드릴게요. 신우이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 고마워. 국화야. 형님이 그때 저한테는 못되게 구셨지만요. 진실이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들 돌봐주셨잖아요. 그때 형님 없었으면 저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밥 굶었을지도 모르고. 그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요. 신우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형님. 진실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돈 때문에 방문해 주시는 건 삼가해 주셨으면 해요. 형님도 자존심 상하실 거잖아요. 신우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미안해. 국화야. 아니, 진실아,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급해서. 괜찮아요. 이해해요. 진실이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집사님, 수표 3천만 원 준비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아가씨. 잠시 후 집사가 봉투를 가져왔습니다. 진실은 그것을 신우이에게 건넸습니다. 형님, 잘 쓰세요. 갚으실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신우이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진실아. 신우이는 고개를 숙이고 대저택을 나섰습니다. 진실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신우이가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사람이 참 처해진 상황에 따라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내가 가난할 땐 소금 뿌리고 부자가 되니까 무릎 꿇고. 진실은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더 이상 그런 것에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진짜 가족이 있었습니다. 자신을 사랑해주는 아버지, 그리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아이들이 있었으니까요. 며칠 뒤 저택 정원에는 노란 국화꽃이 만발했습니다. 최태산 회장, 진실, 다인, 다운. 세 세대가 국화꽃 앞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할아버지 웃으세요. 다운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웃어야지. 회장도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하나, 둘, 셋. 사진사가 셔터를 눌렀습니다. 환한 미소가 담긴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에는 따뜻한 저녁 식사가 차려져 있었습니다. 회장은 서류 봉투를 하나 꺼냈습니다. 진실아, 이게 뭐예요? 호적 정정 서류야. 이제 이국화가 아니라 최진실로 사는 거다. 내 딸 진실이. 진실은 서류를 받아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빠, 그리고 앞으로는 편하게 살아. 아이들도 좋은 학교 보내고 그동안 하고 싶었던 거 다 하거라. 아빠, 감사해요. 진실은 회장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35년 만에 찾은 진실, 그리고 되찾은 행복. 국화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따뜻한 가족의 품에서 최진실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